8월 23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새벽 00시 01초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많은 믿음 덕분에 시련을 이겼다며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검찰의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많았죠.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법조계 최고의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웬일이십니까? 예. 이렇게 띄워주시고. 원래 뛰었어요. 예. 뛰었다가 싹 피하면 뚝 떨어지죠. 머리는 어디서 그렇게 까셨어요? 네? 이렇게 제꼈어요, 머리는? 아주 자연 그대로입니다. 멋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저기. 아주 윙크까지 하고. 윙크했어요. 예, 아주 윙크했어요. 예, 차지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차지현 교수님 늘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놀러 오신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렇게 경험합니까?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요? 예. 두 분이 같아 보이네. 자, 한명숙 총리, 전 총리 오늘 출소했는데, 네. 00시 00분 01초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오늘이에요. 예. 예, 그 교도소장 재량으로 네. 오늘 00시, 오늘 24시간 안에만 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시, 네. 6시 이때 내주는 교도소도 있고. 원님은 몇 시 나오셨어요? 저도 00시 00분 01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무전 취식한 사람들, 네. 절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새벽 6시쯤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자마자 그 새벽에 나가면 갈 데 없어서 또 절도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회부 할 때 그 법원 취재할 때 그 본인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고 판사님께 애원하는 노인의 절도범 10일 나와서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봤습니다. 네. 그 산으로 가지 말고요. 네, 하여튼 그 얘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 한명숙 전 총리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출소하자마자. 출소하자마자 논란이 되는 핵심 이유는 사법개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여야가 정확하게 엇갈리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려는 것이냐,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 발언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굉장히 그 본인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었고 검은 상복을 입고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진실이 엇갈리는 측면, 정말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얼마를 상황이기도 받았다 하죠. 그러면서 9억 원이죠. 9억을 받았대요? 라고 한만호. 한만호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1심에서 주장할 때 2심에서 이 말을 바꿨죠. 말을 바꿔서 자기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이제 2심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진실의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 2년 실형을 받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시는 여당이죠. 그때는 새누리당이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된 어떻게 저걸 받아들였지? 무슨 이유였지? 뭐 이런 그 의문도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감옥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던 바는 본인의 이런 처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유일하게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일로매진해달라 이런 당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했었던 걸로 제가 취재로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사건 일지를 좀 한번 정리를 그 CG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처음서부터. 이재화 변호사님, 이게 사건을 쭉 그 말로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저 일지 보이시죠? 저걸 보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죠. 한명숙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갔는데 그때 그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으로부터 미화 두 차례 걸쳐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취지로 공소 제기돼서 그 사건이 이제 무죄가 선고돼요. 곽 전 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미화 5만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한 5천만 원, 6천만 원쯤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공간에서 만찬을 한 이후에 의자에 놓고 왔다. 어허.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었는데 그 누구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경호원이 한명숙 총리가 먼저 나갔다고 진술한 거니까 결국 의자가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죄 난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무죄가 날 것이 거의 100% 확실시 되자 예. 미리 검찰에서는 카드를 준비를 해서 이번에 지금 한신공영 예. 사장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뭐 9억을 세 차례 거쳐서 9억을 받았고 한신공영인가 한신건영인가요? 한신건영 한신건영. 네. 한만호 한신건영 회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 예. 라고 하고 그러니까 별건 사건이 하나 또 뜬 거네요. 그러니까 그 한만호 그 대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죠. 예.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당연히 특수부에서는 비자금으로 구속돼 있으면 정치인들 명단을 주면서 이 중에 돈 쓴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예컨대 제가 경험한 거는 한 3년 전에 이게 진술서를 받아놓은 것 같고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기소를 수사를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적 사건인데 그게 이제 이게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진술이 나와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1차 수사에서 무죄가 확실시 되자 이거 정치보복이라고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1차 수사는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이번 그 한만호 그 한신건영 사장으로부터 그 9억을 받았다는 부분은 특수 1부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특수 2부에서 무죄 나왔고 특수 1부에서 이제 다시 저걸 보면은 2010년 7월 20일 예. 9억 원 수수 혐의로 한 의원 불구속 기소를 했네요. 네. 검찰이. 예.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2차 사건 무죄 선고를 했어요. 1차에서도. 1차에 무죄 1심에서? 선고를 예. 했는데 이 자체가 이 그 한신공영의 그 사장 예. 한만호 사장의 진술 자체가 너무나 우리 경험칙상 예. 상식이 안 맞는 판결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요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가 그 한명숙 총리가 현직 국무총리였거든요. 예. 국무총리인데 그 대로가에서 예.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이 만나면서 아하. 트렁크에서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걸 좀 보시죠. 그 내용 이제 한만호 회장이 이렇게 좀 진술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진 진술을 했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그거를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죠. 이래저래 한 200페이지 정도 판결문을 아주 상세하게. 예, 왜냐하면 2심에서 뒤집지 못하도록. 예. 자, 그런데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법은 네. 1심 판결 뒤집고 2차 사건, 즉 9억 받은 거 유죄 선고를 한 거예요. 예. 유죄 선고를 해서 이 9억 받으면 징역 2년밖에 안 나오나요? 정치자금. 정치자금 뇌물이 아니니까 정치자금인데 문제는 예. 이 고등법원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통상적인 사건 재판하고는 워낙 뭐 이상한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만호를 1심에서 정인신문 했잖아요. 예. 항소심에서 의심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의문점에 대해서 신문을 한 이후에 심정을 형성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직접주의라는 거예요. 예. 직접 신문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하급심하고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릴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한 번도 안 불러놓고 지금 1심에서 한만호의 그 증언보다 검찰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때 2심으로 가면서 이제 한만호는 증언을 또 그 번복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다시 부르지는 않았어요. 다시 안 불렀고. 네. 그러니까 지금 2심 판결은 뭐냐면 1심에서 진술한 거는 못 믿겠고 예.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검찰이라는 것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고, 예. 그리고 그 검찰 내에서의 진술보다도 그 공판 중심주의가 되면 법정에서 얘기한 게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검사하고 변호인사의 주신문, 반대신문, 제주신문, 제반대신문 하면서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거기 때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만호 그 사장은 검찰이 이걸 갖고 몇 차례 걸쳐서 예행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3억을 줬다고 세 차례 걸쳐서 진술해라고 했다가 중간에 이거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3억 나눴다 하면 자기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4기억 3억을 줬다고 진술하라 이랬다가 뭐 예행연습 갖다 헷갈리니까 그러면 3억으로 진술하라. 외우기가 쉬우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하려면 그 당일날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런 경우에는 표적 수사를 할 때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뭐 매달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30일 동안 현장 부재 증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술에 보니까 변호인들이 보니까 주중 맑은 날에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변호인 보니까 그달 따라 비가 온 날들이 많으니까 흐리고 빛나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주중에 맑은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1심 판결문에서 내용이 다 있거든요. 항소심 판결문에 어떻게 됐냐면 토요일 날에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토요일은 우리가 주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현직 국무총리가 현직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국무총리가 그 사람 돈 갖고 온다는 걸 알고 대로가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차가 운전을 해서? 그렇죠. 그랬다가 뒤로 이렇게 대놓으면서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에 받아갖고 갔다는 거예요. 후진으로 이렇게 차를 뒤를 대고. 그러니까 그거 대로예요. 국무총리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후진을 갖고 트렁크를 맞댔다는 거예요, 대로에서? 그러니까 뒤에 먼저 한 총리의 차가 와 있었고 그 뒤에 대갖고 그렇게 트렁크를 열고 줬다는 게 이게 상식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고등법원 판결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냄새가 나는 판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차지원 교수도 나오셨거든요. 혼자 뭐 오늘 끝을 내려고 그래?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20분 만에 드디어. 차 교수님, 그래도 이게 어찌 보면 또 불로소득이잖아요. 얘기 쭉 들어보고. 그래도 밥값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들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불로소득도 개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개내라. 근데 아까 우리 앵커에서 말씀하실 때 팩트가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출소는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했어요? 공공시간이고. 그럼 미리 통보를 주는데, 그거를? 통보를 주는데, 오늘 새벽 5시로 아마 통보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5시 맞춰서 다 나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12시도 못 갈 것 같아갖고, 이 방송 때문에 전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에서 안 알렸죠,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카메라가 저만 비치니까 의원들이 싫어해요, 그걸. 그 5시. 그거 지적하려고 이제 끝난 거예요? 한참 미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법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딱 이게 오네요.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됐나 이걸 지금 물어보니까 20분 만에 아직 정답이 없었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대법 개혁 문제 때문에 한명숙 총리의 이 재판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사실 그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이거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판결이 아니라 전원합의 판결이? 전원 합의체입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유죄가 났던 부분 중에서 이제 이거 지금 나머지 3억 초반에 3억 말고 나머지 6억 받은 부분까지 다 해서 총 9억 받은 것 중에 예. 그러니까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엇갈립니다. 3억 받은 것 중에 1억 5천인가는 전원 유죄로 판결을 했지만 나머지 그 6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8대5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8대5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러면 소수 의견으로 그 이야기했던 무죄라고 이야기했던 그 6억 부분의 무죄라고 이야기했던 판사들이 무슨 논리를 이야기했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한만호 그러니까 전 회장이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그 이 비자금 불분명 용처를 이 뭡니까 밝히지를 못하면 횡령 혐의를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맨 처음에 1심에서 그러니까 경찰 진술에서 한명숙 총리한테 3억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1심 재판에서 말을 뒤집거든요. 내가 줄 줄 안 했다. 그럼 그 3억에 대한 용주 어디 썼느냐? 그 비자금을 가면 자기가 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횡령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뭐냐? 그 양심의 가책 받아서 한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쉽게 정리하면 네. 3억을 한명숙 총리한테 줬는데 줬다고 검찰이 진술을 했죠. 예. 진술했는데 1심 재판에서 아니라 내가 그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그 한 발언 자체가 나는 그것이 내가 잘못 발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잡겠다면서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근거가 바로 1심에서 검찰의 진술을 뒤집은 거거든요. 예, 검찰 그래서 진술을 뒤집는데 뒤집었기 한만호 때문에 회장이 뒤집으면 자기 자신이 횡령에 3억에 대한 횡령은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뒤집었다. 불구하고 뒤집은 이유가 뭘까? 예. 거기에 대한 의문이 양심의 가책이 예, 양심이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진술할 때 가면 왜 그렇게 진술을 했을까? 그러니까 5명의 소수 의견을 낸 그 대법관들은 판단하기를 아마 이 양반이 그때 이 경영권을 상실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를 협조를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설득력이 있네요. 네, 설득력이 있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 한명숙 총리하고 한만호 회장하고는 정치인이라는 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9억이라는 돈을 줄 수가 있겠느냐. 특히 현직 총리인데. 예, 현직 총리한테 그 9억이라는 돈이 그 한신건영의 매출액의 6분의 1이에요. 1년 매출의 6분의 1이고. 한식국이 조그만 회사예요. 조그만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4배였어요. 그 엄청난 걸 줄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소수 의견을 냈던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대5로 다수 의견이 채택됨으로써 유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변호사들도 정리 안 된 걸 정리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훈 대법관이 원래 소부에서 하잖아요. 예. 이상훈 대법관이 아마 주심 대법관이었는데. 그럼 처음에 2부에서 논의를 한 거네. 이상훈 그렇게 대법관이 2부에 했는데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박상옥 예. 대법관을 임명했잖아요. 박상옥 대법관 누구신지 아시죠? 박종철 고문 은폐 축소 사건. 네. 그때 부장검사인가 뭔가 했었죠. 담당 그 주임검사였죠. 예.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탁하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예. 그래서 의견이 불일치해서 전원합의체로 갔는데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빼고 원래 전원합의체를 할 때는 제일 늦게 대법관 된 사람부터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7대5가 됐는데 이제 양성태 대법관이 7의 손을 들어준 원래 거죠. 이제 다수 쪽에 가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소수 의견은 그 이야기예요. 뇌물에서는 허위 진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분명히 있다. 허위 진술을 해내서 자신의 횡령 범위에서 축소시킬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거고. 그런데 1심에서 이게 자기가 더 처벌 받잖아요.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자기에게는 불리한 진술이죠. 한명숙 총리한테 사실은 5억, 3억 부분은 비서인데 빌려준 것이고 5억 부분은 딴 데 썼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비서하고 한명숙 총리하고는 좀 아는 관계예요. 한만호 근데 비서하고는. 그래서 뭐 수표 뭐 이야기가 나오죠. 예. 수표 이야기가 동생의 전세 자금 전세 자금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는 뭐냐면
현직 국무총리한테 뇌물을 주는데 수표로 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이야기하는데 전세금을 늘려서 가는데 이거 며칠 있으면 이게 보험금을 만기돼서 찾을 수 있는데 보험금을 깨야 된다 하니까 내한테 돈이 있다 비서가 이야기하면서 그 1억을 준 거고 그게 보험금 며칠 있다가 보험금을 만기가 돼서 또 수표로 준 거예요. 예. 저는 변호사 생활 20년 했지만은 고위 공직자에게 수표로 뇌물을 주는 거는 나 본 적도 없어요. 차라리 계좌로 주죠, 그러면. 아니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놓고 주죠. 이런 거는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하신 이런 정황들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2010년에 서울시장 후보였고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맞상대로서 한명숙 총리만한 분이 없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그 조사로 굉장히 국민적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른바 표적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죠. 당시에 후보의 정치적 맞수를 제거한다. 거기에 정치검찰이 동원된 거 아니냐. 결국에는 대법원, 법원도 협조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이재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한만호 전 회장으로부터 그 금품수 수설이 터져 놓은 것 자체 시기가 아주 미묘합니다. 시기가 2010년 4월 9일 날 동아일보에서 처음 그 보도를 합니다. 예. 근데 바로 직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곽영욱 그 대한통운 회장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앉아 지금 1심에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 지금 동아일보 이 사건이 별건으로 지금 또 터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터지느냐? 그러면 그때 한명숙 전 총리가 그해 6월 달에 있을 이 지금 그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시장 그 후보로 그렇죠. 출마를 해서 네. 선거 내내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소됐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당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된 새누리당은 거죠. 계속 얘기했고 그때 그 표 차이가 0.6% 차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1%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당한 그러니까 그 참여 정부의 그런 또 촉망받는 예. 뭐 여성 정치인에 대한 그런 견제도 있지만 당장 목전에 닥친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는 여건의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게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데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만약 2010년에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그 다다음에 그렇죠.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까지 총선과 대선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서울시장인데 네. 서울시장이 한명숙 그 시장이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건 뭐냐면 곧 또 노무현 정신의 부활이거든요.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빨리 잊고 그렇죠. 선거를 해야 되는데 2009년 돌아가시고 2010년 서울시장에서 이기고 그 열기로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까지 가면 정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분석까지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 특수일부장 예. 누군지 아세요? 잘 그럼 아시는 분인데 얘기를 해요. 묻지 말고. 그 김기동 그 특수일부장 예. BBK 검사 BBK 2인자. 예, 그 지금은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특수일부장이었고 이제 주임 검사는 임관혁 그 부부장인데 인간이 또 우리가 이름을 아는데요. 임관혁 여기 지금 박근혜 정부 때 특수일부장 하다가 예. 잘 나갔죠. 예.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지금은 계속 이름이 나왔었죠.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내려갔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검사장은 노완균. 노완균은 2013년. 인간형은 몇 개예요? 뭐 기수는 잘 모르겠어요. 기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 아니, 중요한 부분은 예. 이 우리가 중수부를 폐지를 주장해갖고 중수부는 없어졌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표적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 재밌어요, 그런 게. 표적 수사를 하려면 건물급 잡으려면 바로 수사를 하면 이 같은 경우도 한명숙을 이 별건은 다시 수사하려면 여론의 비난을 그 면치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한 언론에 그 단독 사건을 다 그래서 여론의 힘으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수사한다는 형식으로 취해서 수사를 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론의 힘을 빌려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여론에 흘려놓고 이게 뜨지 않으면 밀고 가지 간을 못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미 한만으로부터 진술서나 이런 거 받아놓고 목적 의식적으로 여론을 흘리는 거죠. 근데 사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도 비슷한 그렇죠. 것이었죠.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조선일보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사건은 저 어디 무슨 휴지통 이렇게 조그맣게 써도 사람들이 어머 그랬어 이러면서 다 찾아볼 기사인데 예, 그걸 일면톱. 조선일보가 일면톱에 지난번에 올렸죠. 발언한 거 똑같이 또 하시네. 그랬었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 생각이 너무 분명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음모 이런 거에 언론이 자꾸 동원되는 기재가 되는 게 좀 슬프죠. 아니 기자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만 이런 네. 경우 같은 경우는 표적 수사 네. 그리고 이런 기자 단독 특종이게 되면 언론과 함께 플레이를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검찰에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관심 갖고 들여다볼 만한 사안인데, 그러면서 이제 간을 보면 이제 기자는 애가 타죠. 그래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만한 단서를 주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도 간을 보고, 이런 측면이 있죠. 저기 그 CG를 한번 올려주시죠. 야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권위 깔아뭉갠 것, 정권 잡았다고 사법 판결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13,000개의 임명권을 갖고 판사들 어떻게 옥죄었는지 이런 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여당 지도부가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우선을 수 없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평이죠. 국민의당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 이루고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숱하게 예. 잘못된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권분립이라는 그 외피 속에서 책임을 지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비록 확정 판결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성역 없이 지적을 해야 돼요. 이미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상권분립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 개혁도 해야 된다. 그리고 평판사들이 사실은 그 정치적인 사건 부분에서 윗선에 눈치를 봐서 제대로 판결 못 하겠다는 것이 70% 이상이잖아요. 예. 심각한 상태예요. 70%좀 나왔죠. 이상은 네. 아니었고. 예, 그것 좀 나왔죠. 그리고 오죽하면 전체 판사 대표자 회의가 100명씩 모여서 그 사법부가 독립성을 해치는 재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또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있다고 하고 그렇죠. 오죽하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전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검찰 여론과 사법부의 수뇌부로부터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는 최근까지도 사법부 내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했던 분이죠.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은 뭐 시국 사건이나 예. 이런 부분에서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결을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0년에 홍준표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를 찾겠다는 것은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른바 이게 검사들이 피하려고 하는 별건 수사 아니에요. 네. 수사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내는 거. 가장 비겁한 태도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수사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는 것이다. 1차 돈 받았다 5만 달러 받았다는 게 무죄로 끝났으면 그걸 끝나야지 뭘 또 찾아내는 것이냐.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별건 수사는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소환을 하든지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언론에 이 사건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홍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 때는 민주당이었었나요? 아니 그때 사실 뭐 한나라 그때도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고 약간 비주류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검사로서 검사 출신 검사 아니에요? 출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건 수사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후폭풍 이런 부분 다 우려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논평 놓은 거 보십시오. 오늘 지금 그 사법부의 결정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여권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처음에 당초 자체가 잘못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지금도 맞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논평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럼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했나요? 다 살고 나왔잖아요. 예. 살고 나오고 그때 당시 판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법원의 3심이 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재심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대법원도 실패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재심제를 두고 있고 실제 재심을 통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잘못된 판결들이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하겠다는 식의 그런 말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 사건 초기부터 그 당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 사건은 어찌됐든 한명숙 총리가 징역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2년을 살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를테면은 뭐죠 가석방이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다 만기 출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심 할 수밖에 없다. 재심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사건 초반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한명숙 총리 측이 어떤 행보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 네. 시절에 인혁당 사건, 예. 그다음에 민초학년 사건, 예. 그다음에 난민전 사건, 네. 그리고 75년서부터 79년까지 김기춘 당시 공안부장인가요? 그 주도했던 23건의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이 재심 신청해갖고 30년, 40년 만에 네.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 공화당 쪽에서 네. 사법부의 판결과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네. 삼권 분립 해치는 거냐?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다 조작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야죠? 그때 그 주장했던 사람들 돌아가셨겠구나. 이 문제가 지금 일반인들 보면 예. 양쪽 그 정치권의 공방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지적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양비론에 빠지기가 쉽죠. 이 개선이 그 국민들은 판결문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판결문은 공개가 돼줘야 돼요. 판결문을 공개를 안 하나요? 네, 판결문 공개를 안 하죠. 이 좀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공개를 돼지면 이런 경우를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무죄인데 왜 유죄를 했을까? 또 유죄인데 왜 무죄를 했을까?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론 보도라는 것은 대부분 검찰이나 법원발 보도거든요. 예. 실체관계를 모르고 이게 왜 또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칭찬하고 불리하면 뭐 문제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판결문은 특별 실명 부분이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이재 변호사님, 예. 제 BBK 재판 때도 대법원 판결이 예. 그냥 기각한다 이 한 줄이었거든요. 예. 이유도 없이. 예. 진짜 그러고 보니까 판결문 받았어요, 그때? 판결 받았죠. 그 SNS에다 좀 공개 좀 하시 그랬어요. 그 판결문 하여튼 그거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또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5명이 예. 지금 현재 양성태 대법관 체제에서는 보수 1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도 5명이. 그나마 예. 그 5명은 제가 공개를 할게요. 그나마 무죄 판결에 가담했던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비교적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라는 사람은 무죄에 다 가담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대법원 개혁, 그 사법부 개혁의 문제로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오늘 새벽 5시에 2년간의 형을 만기 사시고 출소했습니다. 출소하면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지난 2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여름 징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겠다는 그 말씀, 사법부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 정봉주 한만호. 예. 한만호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1심에서 거죠. 주장할 때 2심에서 이 번복을 말을 했잖아요. 바꿨죠. 말을 바꿔서 자기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이제 2심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진실의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 2년 실형을 받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신은 여당이죠. 그때는 새누리당이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된 어떻게 저걸 받아들였지? 무슨 이유였지? 뭐 이런 그 의문도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감옥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던 바는 본인의 이런 처지 이런 거 그 뭐 얘기하지 말고 유일하게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일로 매진해달라 이런 당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했었던 걸로 제가 취재로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사건 일지를 좀 한번 정리를 그 CG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처음서부터. 예. 이재화 변호사님, 이게 사건을 쭉 그 말로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저 일지 보이시죠? 예. 예, 저걸 보면서 좀 우선 정리를 해주시죠.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죠. 예. 한명숙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로 갔는데 그때 그 대한통운 예. 곽경욱 곽경욱. 사장으로부터 미화 두 차례 걸쳐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취지로 예. 공소 제기돼서 그 사건이 이제 무죄가 선고돼요. 아, 곽 전 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미화 5만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한 5천만 원, 6천만 원쯤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공간에서 만찬을 한 이후에 의자에 놓고 왔다. 어허.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었는데 그 누구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경호원이 한명숙 총리가 먼저 나갔다고 진술한 거니까 결국 의자가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죄 난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무죄가 날 것이 거의 100% 확실시 되자 예. 미리 검찰에서는 카드를 준비를 해서 이번에 지금 한신공영 예. 사장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뭐 9억을 세 차례 거쳐서 9억을 받았고 한신공영인가 한신건영인가요? 건영입니다. 한신건영 한신건영. 네. 한만호 한신건영 회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 예. 라고 하고 그러니까 별건 사건이 하나 또 뜬 거네요. 그러니까 그 한만호 그 대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죠. 예.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당연히 특수부에서는 비자금으로 구속돼 있으면 정치인들 명단을 주면서 이 중에 돈 쓴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예컨대 제가 경험한 거는 한 3년 전에 이게 진술서를 받아놓은 것 같고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그런데 저는 고등법원 판결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냄새가 나는 판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차지원 교수도 네. 나오셨거든요. 네. 혼자 뭐 오늘 끝을 내려고 그래? 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20분 만에 드디어. 차 교수님, 그래도 이게 어찌 보면 또 불로소득이잖아요. 얘기 쭉 들어보고. 그래도 밥값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예. 시청자들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 불로소득도 개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 아까 우리 앵커에서 말씀을 하실 때 팩트가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출소는 새벽 5시에. 아, 새벽 5시에 했어요? 예, 공공시간이고. 오, 그럼 미리 통보를 주는데, 그거를? 통보를 주는데 오늘 새벽 5시로 아마 통보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5시 맞춰서 다 나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12시도 못 갈 것 같아갖고, 이 방송 때문에, 전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에서 안 알렸죠, 저한테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카메라가 저만 비치니까 의원들이 싫어해요, 그걸. 네. 아, 그 5시. 그거 지적하려고 이제 끝난 거예요? 한참 미뤘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사실 뭐 대법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딱 이게 오네요. 왜 이게 예. 지금 논란이 됐나 이걸 지금 물어보니까 20분 만에 아직 정답이 없었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예. 대법 개혁 문제 때문에 한명숙 총리의 이 재판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사실 그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이거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판결이 아니라 전원 합의 판결이? 전원 합의체입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유죄가 났던 부분 중에서 이제 이거 지금 나머지 3억 초반에 3억 말고 나머지 6억 받은 부분까지 다 해서 총 9억 받은 것 중에 예. 그러니까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엇갈립니다. 3억 받은 것 중에 1억 5천인가는 전원 유죄로 판결을 했지만 나머지 그 6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8대5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8대5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러면 소수 의견으로 그 이야기했던 무죄라고 이야기했던 그 6억 부분에 무죄라고 이야기했던 판사들이 무슨 논리를 이야기했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한만호 그러니까 전 회장이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그 이 비자금 불분명 용처를 이 뭡니까 밝히지를 못하면 행령 혐의를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맨 처음에 1심에서 그러니까 경찰 진술에서 한명숙 총리한테 3억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1심 재판에서 말을 뒤집거든요. 내가 줄 줄 안 했다. 그럼 그 3억에 대한 용처 어디 썼느냐? 그 비자금을 가면 자기가 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행령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뭐냐? 그 양심의 가책받아서 한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쉽게 정리하면 네. 3억을 한명숙 총리한테 줬다고 검찰이 진술을 했죠. 예. 진술했는데 1심 재판에서 아니라 내가 그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그 한 발언 자체가 저를 수사를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적 사건인데 그게 이제 이게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진술이 나와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1차 수사에서 무죄가 확실시 되자 이건 정치보복이라고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1차 수사는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이번 그 한만호 그 한신건영 사장으로부터 그 9억을 받았다는 부분은 특수 1부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특수 2부에서 무죄 나왔고 특수 1부에서 이제 다시 저걸 보면은 2010년 7월 20일 예. 국원 수수 혐의로 한 의원 불구속 기소를 했네요. 네. 검찰이. 예.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2차 사건 무죄 선고를 했어요. 1차에서도. 1차에 무죄 1심에서? 선고를 예. 했는데 이 자체가 그 한신공영의 그 사장 예. 한만호 사장의 진술 자체가 너무나 우리 경험칙상 예. 상식이 안 맞는 판결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요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가 그 한명숙 총리가 현직 국무총리였거든요. 예. 국무총리인데 그 대로가에서 예.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이 만나면서 아하. 트렁크에서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걸 좀 보시죠. 그 내용 이제 한만호 회장이 이렇게 좀 진술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했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그거를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죠. 이래저래 한 200페이지 정도 판결문을 아주 상세하게. 예, 왜냐하면 2심에서 뒤집지 못하도록. 예. 자, 그런데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법은 네. 1심 판결 뒤집고 2차 사건, 즉 9억 받은 거 유죄 선고를 한 거예요. 예. 유죄 선고를 해서 이 9억 받으면 징역 2년밖에 안 나오나요? 아니, 정치자금. 정치자금 뇌물이 아니니까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인데 문제는 예. 고등법원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통상적인 사건 재판하고는 워낙 이상한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만호를 1심에서 정인신문 했잖아요. 예. 항소심에서 의심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의문점에 대해서 신문을 한 이후에 심정을 형성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직접주의라는 거예요. 예. 직접 신문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하급심하고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릴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한 번도 안 불러놓고 지금 1심에서 한만호의 그 증언. 증언보다
검찰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때 2심으로 가면서 이제 한만호는 증언을 또 그 번복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다시 부르지는 않았어요. 아, 다시 안 불렀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2심 판결은 뭐냐면 1심에서 진술한 거는 못 믿겠고 예.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검찰이라는 것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고 예. 그리고 그 검찰 내에서의 진술보다도 그 공판 중심주의가 되면 법정에서 얘기한 게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검사하고 변호인 사이의 주신문, 반대신문, 제주신문, 재반대신문 하면서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예. 거기 때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만호 그 사장은 검찰이 이걸 갖고 몇 차례 걸쳐서 예행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3억을 줬다고 세 차례 걸쳐서 진술해라고 했다가 중간에 이거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3억 나눴다 하면 예. 자기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예. 4기억 3억을 줬다고 진술하라 이랬다가 뭐 예행연습 갖다 헷갈리니까 그러면 3억으로 다시 가자. 진술하라. 외우기가 쉬우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하려면 그 당일날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런 경우에는 표적 수사를 할 때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뭐 매달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30일 동안 현장 부재 증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술에 보니까 변호인들이 보니까 주중 맑은 날에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변호인 보니까 그달 따라 비가 온 날들이 많으니까 흐리고 빛나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주중에 맑은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1심 판결문에서 내용이 다 있거든요. 항소심 판결문에 어떻게 됐냐면 토요일 날에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토요일은 우리가 주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현직 국무총리가 현직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국무총리가 그 사람 돈 갖고 온다는 걸 알고 대로가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차가 운전을 해서? 그렇죠. 오. 그랬다가 뒤로 이렇게 대놓으면서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에 받아갖고 갔다는 거예요. 주중 맑은 날에. 후진으로 이렇게 차를 뒤를 대갖고. 그러니까 그거 대로예요. 그 국무총리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후진을 갖고 예. 트렁크를 맞댔다는 거예요 대로에서. 그러니까 뒤에 먼저 한 총리의 차가 와 있었고 예. 그 뒤에 대갖고 그렇게 트렁크를 열고 줬다는 게 이게 상식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 아주 비정상적이고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8월 23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새벽 00시 01초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많은 믿음 덕분에 시련을 이겼다며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검찰의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많았죠.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법조계 최고의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웬일이십니까? 예. 이렇게 띄워주시고. 원래 뛰었어요. 예. 뛰었다가 싹 피하면 뚝 떨어지죠. 머리는 어디서 그렇게 까셨어요? 예? 이렇게 제꼈어요 머리는? 아주 자연 그대로입니다. 멋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저기. 아주 윙크까지 하고. 예, 아주 윙크했어요. 예, 차지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차지현 교수님 늘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놀러 오신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렇게 경험합니까?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요? 예. 두 분이 같아 보이네. 자, 한명숙 총리, 전 총리 오늘 출소했는데, 네. 00시 00분 01초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오늘이에요. 예. 예, 그 교도소장 재량으로 네.
오늘 공공시, 오늘 24시간 안에만 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시, 네. 6시 이때 내주는 교도소도 있고. 원님은 몇 시 나오셨어요? 저도 공공시 공공문 01초.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무전 취식한 사람들, 네. 절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새벽 6시쯤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나가자마자 그 새벽에 나가면 갈 데 없어서 또 절도하고 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회부 할 때 그 법원 취재할 때 그 본인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고 판사님께 애원하는 노인의 예. 절도범 10일 나와서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봤습니다. 네. 그 산으로 가지 말고요. 네, 하여튼 그 얘기 갑자기 예.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예. 한명숙 전 총리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출소하자마자. 출소하자마자 논란이 되는 핵심 이유는 사법개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여야가 정확하게 엇갈리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려는 것이냐,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예.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 발언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굉장히 그 본인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었고 검은 상복을 입고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진실이 엇갈리는 측면, 정말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얼마를 상황이기도 받았다 하죠. 그러면서 9억 원이죠. 9억을 받았대요? 라고